자, 이제 1단원의 뒷부분 생명공학 기술 응용 사례와 생명공학 기술이 과연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원이죠.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들, 즉 생명공학 기술 응용 사례입니다. 현재 생명공학 기술은 생명체를 이용하는 모든 산업 분야, 즉 제약산업부터 발효산업, 식품산업, 농업, 환경, 보건의료 등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의학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바이오 의약품, 유전공학 기술의 응용이 가장 먼저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는 의학 분야, 그 중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의 대량 생산이다. 바이오 의약품이란 인체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미량 생산되는 생체 활성 물질을 생명공학적 기법으로 양산해낸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지넨테크사의 인슐린 생산 기술이 그 예다. 현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으로는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B형 간염 백신, 혈전증 치료제, 조혈제, 신장 이식 거부 반응 치료제 OKT3, 콜로니 자극인자 등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의약품이 생산되어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의학 분야의 두 번째, 유전자요법. 유전자 재조합을 의학적으로 응용한 또 하나의 예로는 유전자요법을 들 수 있다. 사람의 질병은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인 유전병은 유전자의 결합에 의해 일어나며 현재 약 3,000종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전병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정상의 것으로 대체하거나 결함 유전자와 관련된 산물인 효소를 보강시켜 주어야 한다. 이 둘 중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유전자를 정상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치료법을 유전자요법이라고 부른다. 유전자요법이 바이오 의약품보다 우월한 점은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거나 적어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환자의 DNA 부분을 건강한 사람의 것처럼 바꿔주면 이 유전병은 치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체 내의 특정 물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어떤 질환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바이오 의약품은 기껏해야 부족한 생체 물질을 보충해 줄 수 있을 뿐이지만 유전자요법은 환자 스스로 생체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의학 분야 응용 사례로는 PGD가 있습니다.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으로 인간 유전 정보 판독은 완료되었다. 유전 정보와 인간 형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유전병들과 유전자 사이 관계가 상세하게 밝혀진다면 태아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태아가 어떤 유전병을 갖고 태어날지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아가 이미 엄마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시점이라면 아이 유전병을 미리 알 수만 있을 뿐이지 유전병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착상 전 유전자 진단법, 즉 PGD,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이다. PGD는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 수정에서 얻은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서 키우기 전에 미리 유전자 정보를 검사하는 기술이다. PGD로서 체외 수정을 통해 얻은 여러 개의 수정란에서 만들어진 배아의 DNA를 분석하여 장차 태아가 어떤 유전병이나 형질을 타고날 것인지 예측한다. 이를 통해 유전병이나 질환 없이 가장 건강할 것 같은 배아를 골라 여성의 자궁에서 태아로 키워낸다면 그 아이는 유전병을 물려받는 일 없이 건강할 것이다. 자, 의학 분야 네 번째로 생식세포 유전자요법. PGD의 한계는 그것이 검사와 선별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만일 여러 개의 배를 검사해 봤는데도 건강한 배가 하나도 없으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태아가 수정란이나 배의 단계일 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원하는 유전 정보가 담긴 DNA 조각을 태아의 DNA에 끼워 넣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기술은 생식세포의 유전자를 재조합한다고 해서 생식세포 유전자요법으로 불린다. 특정한 유전자가 비만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부모는 태아의 DNA로부터 이 유전자를 제거하고 다른 유전자를 심어주고 싶을 것이다. 능력 강화의 원리도 이와 동일하다.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 제거가 질병 제거의 의미를 넘어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기도 하듯 질병 제거와 능력 강화는 같은 선에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의 기술적 원리는 100% 동일하다. 이미 태어난 인간의 유전자를 치료하는 체세포 유전자요법이 사후치료나 후천적 능력 강화에 그치는 반면 생식세포 유전자요법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유전병을 예방하거나 능력을 키워준다. 현재 생식세포 유전자요법은 기술적으로 많은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형질을 마음대로 조작한 맞춤 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금지되어 있다. 현재 인간 개체 복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우선 동물 개체 복제에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 복제로 태어나는 인간은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제도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인간 배아 복제는 여전히 커다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다. 배아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얻는 데 필요한 배아세포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는 어떻게 유도되느냐에 따라 신체 어느 부위의 세포로든 자랄 수 있다. 말하자면 줄기세포는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백지 도화지 같은 것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의 치료는 줄기세포를 필요한 부위의 세포로 분화시킨 다음 이 세포를 신체의 손상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인간 배아 복제는 이러한 줄기세포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이다. 줄기세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이 없다면 줄기세포를 분화시킬 배아를 다량으로 얻을 수 없다. 2001년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어드밴스드 셀 테크놀로지사는 핵이 제거된 여성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이식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배아 복제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인간 배아 복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손상된 세포를 대체할 새로운 세포를 얻는 데 필요한 배아 줄기 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어서 농업 분야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공학은 양적인 측면에서 식량 증산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여 제2의 녹색혁명을 달성할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원하는 특성을 지닌 작물을 개발함으로써 인류의 숙제 중 하나인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의 개량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전통적인 육종 기술을 통해 작물들을 교잡시켜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개량해 왔다. 특히 생명공학은 이제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종의 유전적 장벽을 넘어서서 유전 형질을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 나아갔다. 예를 들어 유전자 변형 작물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지니도록 개발, 생산된 작물이다. 1994년 칼진사에 의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GMO인 플레이버 세이버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길어졌으며 1996년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콩은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노바티스사의 내병충해성 옥수수는 병충해에 대한 내성을 지니도록 유전자 조작된 품종이다. 그러나 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GMO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 GMO를 프랑켄푸드, 즉 프랑켄슈타인 플러스 식품이라 부르며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이번에는 과학수사에 응용되는 걸 살펴볼게요. DNA가 과학수사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유전적 형질이 각기 다르므로 DNA 염기서열의 내용도 다르다. 그래서 DNA 염기서열은 지문처럼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고유성 때문에 DNA는 범죄 수사에서 각광받고 있다. 범죄 현장에 침 한 방울, 머리카락 한 가닥, 피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번에는 환경 분야를 살펴볼게요. 오늘날 환경 문제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오염물질의 제거다. 자연에 배출된 중금속, 석유, 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분해 정화하는 데 있어 현재는 화학약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리어 이 화학약품에 의한 부작용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최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배양법 등으로 번식시킨 미생물을 통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오염물질을 소화, 분해하는 미생물을 찾아내 이를 대량으로 번식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카니보락스 보르쿠멘시스라는 이름의 박테리아는 석유를 주식으로 삼아 이를 분해한다. 학자들은 이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해독하고 이 박테리아를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데도 성공했다. 자, 미생물의 본래 성질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식물에게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빵을 부풀리는 데 쓰는 효모의 한 유전자를 식물에 넣으면 그 식물은 중금속을 대량으로 흡수하기도 한다. 자,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네 번째 단원, 유전자 쇼핑 시대는 과연 가능할까?
생명공학 기술이 우리 생활에 도처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유전자를 떡 주무르듯이 조작하거나 마음껏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유전자 쇼핑 시대가 오는 것을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컴퓨터 반도체의 성능과 관련하여 무어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다.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무어가 경험적인 관찰에 의거하여 1965년에 정리한 것으로 반도체 직접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다국적 농업 생명공학 기업인 몬산토사도 생명 유전공학 기술은 12 내지 24개월마다 두 배로 발전한다라는 몬산토의 법칙을 내놓은 바 있다. 생명공학 기술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한계가 극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미래를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명공학 기술이 유전자 쇼핑 시대에 필요한 수준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음은 확실하다. 자,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 속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이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것입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는 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생명 정보를 처리하는 학문으로 생물의 방대한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이다. 인간의 유전자는 현재 3만 내지 5만 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하나의 유전자에는 1000 내지 수만 개의 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3만 내지 5만 개의 유전자 중에서 해당 형질의 유전자를 밝혀내는 것, 30억 개에 달하는 염기쌍으로 정리해서 읽어드리는 데만도 엄청난 정보량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를 신속히 분석하고 처리하려면 정보통신 기술을 잘 결합하여 활용해야 한다. 바이오 인포메틱스는 바로 유전자에 관련된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마음먹은 대로 유전자를 쇼핑하는 시대가 과연 올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적어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유전자 쇼핑 시대의 도래 여부와 관련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기술적 가능성보다 제도적, 사회적 여건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는 여성의 건강한 난자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난자는 여성의 몸에서 한 달에 한 개꼴로 생성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자원이다. 게다가 난자는 복제할 수 없으므로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난자의 추출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벼운 복통부터 난소암, 뇌졸중, 골반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난자 추출에 대한 반대 의견도 거세다. 또한 난자는 정자와 수정되면 하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는데 연구를 목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은 생명을 미리 죽이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유전자 쇼핑 시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지금 제도적, 사회적 여건을 어떤 식으로 갖고 나가야 하는가. 장애가 될 만한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생명공학의 질주에 무한 가속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엄격히 봉사할 것인가? 환영을 하든 절충점을 택하든 일단은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한다. 우리의 다음 과제는 바로 유전자 쇼핑 시대의 여러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유전자를 쇼핑하는 시대가 와도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다각도로 고민해보는 것이 될 것이다.